오늘은 후설의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후설하면 보통 이제 현상학이라 그러죠, 현상학. 현상학은 일종의 방법론이고요. 이 방법론,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비춰지게 된 개인의 삶, 그 개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드러났냐, 실존주의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를 보기 전에 먼저 방법론으로서 뭐가 있었다? 현상학이 있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구더라? 후설이다 라는 거죠. 후설이나 뭐 하이데거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후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라는 거고요. 후설의 문제의식은 결국에는 이제 서양 학문의 위기, 유럽 학문의 위기라 그래가지고 유럽 학문의 위기, 뭐 당연히 어떤 걸 이야기했겠습니까? 자연과학에 대한 맹신을 이야기한 거죠. 자연과학에 대한 맹신.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맹신했다. 자연과학처럼 객관이 실제하고 그 객관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쪼개서 나누어서 평가하는 뭐 그러한 방식, 엄밀한 과학적인 측정 방식, 실증주의적 방식, 이런 방식이 너무나 많은 이제 새로운 지식들을 밝혀내고 성과가 있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을 맹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은 점점점 영역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특히 분석 철학. 우리가 저번과 저번 시간에 봤던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철학의 영역이 한층 더 좁아졌죠. 철학은 단순히 검증 방법을 만들어내는 방식, 혹은 언어라든지 명제를 명료하게 하는 방법, 심지어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은 이야기하지 말고 침묵해라 라고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철학이 점점점 좁아지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연과학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자연과학을 맹신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영역들이 완전히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영역들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걸 이제 후설은 유럽 학문의 위기다 라고 당시에 표현을 했었고, 결국 철학도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철학도 과학처럼 엄밀하게 해보자. 철학도 과학처럼 해볼 수 없을까? 특히 어떤 부분들, 특히 주관성, 정신이라고 하는 영역, 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될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이 객관을 대상으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객관을 인식하는 거꾸로 주관으로부터 출발을 해보자는 것이죠. 주관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엄밀하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가 아니라, 과학처럼 외부 세계가 아니라 주관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의식, 출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후설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은 어떤 우리의 의식 세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의식 세계. 그렇다면, 그러니까 의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객관이고, 객관으로부터 시작한 게 자연과학이니까 정반대로 주관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후설이 생각했을 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합니다. 의식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후설이 생각했을 때 의식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봤어요. 이 의식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지향성을 띈다는 거죠. 지향성. 그럼 뭔 말이냐? intentionality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intentionality.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본질이고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항상 지향하고 있더라. 의식은 항상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흐름으로 있다. 항상 의식은 무언가를 지향하는 흐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객관을 상정하듯이 딱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무언가를 향해 지향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프로세스로서, 플로우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항상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느냐? 의식은 지향의 대상. 여기서 말하는 지향 대상은 객관이 되겠죠, 객관. 의식은 지향 대상과 분리가 되지 않더라. 분리가 되지 않더라. 더 나아가서 의식의 작용 안에서 무엇이 하나로 붙어져 있어요. 주관과 객관,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주관, 객관. 합쳐져 있다, 결합되어 있다. 쌍으로 존재한다. 쌍으로 있다. 쌍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런 특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은 이러한 의식의 특성 때문에 자연과학의 방식이 의식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의식은 자연과학처럼 외부 대상을 픽스해서 관찰할 수 있는 분석 대상이 아닌 거죠. 의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고 반드시 무엇을 상정해요? 무언가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지향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향 대상과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의식이 이미 아닌 거예요. 왜? 의식의 본질은 지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판단 중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판단 중지. 이제 에포케가 스펠링이지, 에포케라고 되어 있는데, 판단 중지. 괄호 넣기라고 이야기하는 괄호치기. 괄호에 넣기 혹은 괄호치기. 이렇게 괄호해 보는 거예요. 무엇에 괄호를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의 작용 안에서 우리는 의식을 하고 이 의식에 드러난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의식은 항상 무언가를 지향하죠. 어떠한 지향을 하죠.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리고 의식과 대상, 의식에 드러난 대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현상. 이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으로서의 현상이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 실제하는가, 현상. 칸트 철학에서 말할 때 우리는 이 어떤 인식의 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인식할 수 있고, 그걸 현상, 페노메나라고 이야기했고, 물 자체, 누메나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상이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 인식에서 드러나는,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이 현상 세계가 과연 실제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괄호에 넣자라는 거예요. 괄호에 넣자.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괄호에 넣다는 건 뭐예요? 잠깐 차치하자.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의 의식이 내 의식이 지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현상 세계가 실제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실제 외부 세계의 물 자체인지 아닌지 여부는 뭐다? 차치하자. 괄호에 넣자라는 거죠. 괄호에 넣자. 판단을 잠깐 중지하자. 왜 그랬을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겠죠.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학적 환원. 현상적 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상학적 환원. 이 현상학적 환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유물론적 환원의 정반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물리적 환원주의가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쪼개서 더 근본적인 물질이나 입자로 환원시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리적 환원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물리적 환원주의. 반대. 거꾸로 물리적으로 환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환원해요? 의식과 현상으로, 의식이 만들어낸 현상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의식에 미친 현상으로 환원시킨다. 물리적 환원이 아니라 거꾸로 정반대로 의식, 주체죠. 주체. 의식에게 드러난, 의식에 비친, 의식에
드러난 현상. 페노메나를 말합니다. 현상으로 환원시킴. 대단히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후설은 자연과학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면 양자역학은 쪼개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더 근본적인 근원 물질들로 큰 물질들의 분자 구조를 다 이제 환원시켜가지고 표현해보는 거잖아요. 보다 더 근본적인 객관적 대상, 기본 요소를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말로 말하면 원자로 환원시키는 건데, 거꾸로 후서는 뭘로 환원시켜요? 의식으로 환원시키는 거죠. 의식과 그 의식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죠? 지향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의식은 반드시 현상을 비출 수밖에 없어요. 의식은 반드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그 의식에 드러난 현상으로 거꾸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의식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이죠. 주체로, 객관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이 객관으로 환원시키자라고 한다면 후설의 현상학은 뭘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의식 주체의 의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이렇게 물질적 환원주의에 반대한 건 뭐예요? 과학적 탐구 이전의 세상은 결국 뭐예요? 이 의식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의식이 만들어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식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식의 틀에서 드러난 여러분들의 우주도, 여러분들의 세계도 사실은 객관으로 존재합니까?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은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에포케, 괄호 넣자.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여부는 차치하자, 괄호에 넣자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는 그 둘째 문제고, 어찌 되었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인식하는 이 현상 세계는 내 인식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현상 세계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의 주관이 만들어낸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환원시키지 말고 나의 정신적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환원시키자. 의식으로 환원시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현상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생활세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생활세계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생활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 환원하기 전에, 물질적으로 환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물질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과학의 방법론, 과학적 환원주의, 물질적 환원주의예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개별적인 걸로 쪼개가지고 과학적 데이터화하는 거죠. 데이터화. 과학적 환원 이전의 과학적으로 추출되고 환원되기 이전에 어떤 거게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환원되기 이전의 세계. 이전의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우리가 이 의식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세계? 현상학적으로 환원된 세계.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세계가 어떤 세계다? 생활세계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데이터화 돼가지고 추출되기 이전에 그 전에 원래 더 근원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 근원적인. 왜 이것이 더 근원적이겠어요? 과학은 이후에 있는 거잖아요. 과학은 나의 의식이 세상을 현상으로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분석으로서 물질적 환원주의를 통해 가지고 과학적 분석이 나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나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의식은 뭘 갖고 있다?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더 과학적인 물리적 데이터화하는 과학적 환원주의 이전에 더 근본적인 세상이 뭐 어떤 세상이다? 생활세계의 세상이다. 이 생활세계의 세상이야말로 과학적으로 분석되기 이전에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현상학적 세계고, 이건 주관적인 세계죠. 주관적인 세계. 주관적 세계죠. 주관적. 주관적 인식. 이런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현상이 물 자체가 되든 말든, 현상이, 이러한 현상, 내가 살고 있는 생활세계로서의 일종의 페노메나, 현상으로서의 세계가 이것이 물 자체로서의 실제하는 세계인지 아닌지는 차치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나는 지금 나의 의식을 통해서 그 현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의 삶의 영역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하든 말든 중요한 건 나의 실제 삶, 리얼한 이 실제 삶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죠? 과학적 환원주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주관적인 세계, 여기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죠. 현상학적 환원, 현상학적으로 환원된 생활세계에 지금 나의 삶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은 어디 존재한다? 과학적인 물질적 환원주의의 세상이 아니라 생활세계에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생활적인 이런 세계에 존재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러한 세계는 나의 인식이 만들어낸 현상으로서의 세계니까 당연히 개인의 주체성이 강조가 되겠죠. 주관성이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주체성이 회복되는 측면이 있죠. 자연과학을 통해 가지고 주체성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듯이 되다가, 이제 뭐예요? 현상학에 있어서는 객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의식으로서, 현상을 만들어내는 의식으로서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주체성의 회복이에요. 주체성의 회복. 그래서 이렇게 주체성이 회복되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 그 인간의 개인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실존주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방법론이 뭐가 되겠어요? 현상학이 되는 것이죠. 현상학. 그래서 현상학은 뭐다? 실존주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설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결국 후설의 인식은 뭐예요? 과학 객관이 아니라 주관으로 환원시켜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관이 특정한 지향성을 통해서 주관이 만들어낸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각자 주관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느냐는 차치하고, 우리는 다 우리의 인식을 갖고 우리가 인식한 우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세계에서는 주체성이 있다는 거죠. 주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면 우리의 실제 삶은 물리적으로 환원된 세상이 아니라 생활세계로서의 삶이다. 물리적으로 환원되기 이전에 더 근원적인 생활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현상학이다. 현상학의 정반대말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 보자면 뭐 실제학,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말은 없지만 아무튼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양자역학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의식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이제 드러나냐면,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 철학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불교에서 우리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을 이야기하잖아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을 이야기할 때 그 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세상은 나의 주체성의 회복이잖아요. 그 세상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의식이 지향하고 내 의식이 만들어 놓은 현상으로서의 세계죠.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 우주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나의 의식이 만든 거란 말이죠. 아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면서 동시에 불교에서 유식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유식론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시계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야말로 후설이 말한 그 주관적 의식이 되겠죠.
주관적 의식이 되는 것이죠. 의식으로 환원시켜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론과 후설이 말하고 있는 주체적인 이 의식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도 말이 좀 길어지는데, 양자역학도 우리가 어떠한 과학적인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역학의 해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코펜하겐 학파들이 주장했었던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주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주류 해석은 코펜하겐 해석인데, 코펜하겐 해석의 큰 특징은 뭐예요? 세상이 분명히 외부에 따로 존재하고 객관이 존재하고, 그 객관이 의식이 관찰을 했을 때 불확실한 파동 상태에서 입자로 드러나더라. 그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다른 해석들도 존재합니다. 다른 해석은 뭐냐면 어떤 해석이 있냐면 불교 유식론적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교 유식론을 알고서 해석한 건 아니지만, 다른 해석은 뭐냐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양자의 얽힘이잖아요. 시공간의 얽힘이 드러나잖아요. 결국 이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는 시공간의 얽힘 때문이란 말이죠. 양자 얽힘 때문인데, 이 양자 얽힘을 해석하는 방식이 코펜하겐 해석이 우리가 지금 학계에서 주류 해석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해석도 있다는 거죠. 외부에 실제하는 양자적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주관이 참여했을 때 그 세계가 붕괴가 되면서 입자로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코펜하겐 해석도 있지만, 불교 유식론의 관점과 비슷하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의식이 특정한, 후설의 언어로 말하면 지향성을 띠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향적 특성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공간성이고,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대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식이 사실은 만들어 놓은 이 현상세계가 전부 다 뭐다? 객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식 세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 유식론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양자적 현상을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의식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비주류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비주류적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 통하는 거죠. 어떤 게 통하는 거예요? 현상학이 나중에 실존주의 연결되는데,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객관, 외부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학이 말하는 것은 뭐죠?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특정한 지향성, 인텐셔널리티를 갖고 있는 나의 주관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의 주관이 만든 세상을 나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후설이 생각했을 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해석되기 전에 더 근본적인 세상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환원되기 이전에 오히려 의식의 작용으로 환원시켜 보자는 것이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상학적 환원주의는 쉽게 말하면 불교 유식론입니다. 불교 유식론이야말로 현상학적 환원주의예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결국 이 의식이 실제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표현해내는 그런 세계야말로 생활세계이고, 그 생활세계야말로 나의 주관적인 의식이 만들어내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것이 회복되겠어요? 인간의 주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과학에 의해서 말살되었었던 뭐가 회복된다? 인간의 주체성이 회복된다. 그 인간, 주관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일맥상통하느냐? 불교 유식론과 일맥상통하고 부처님이 이야기했었던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역학의 비주류 해석하고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후설의 현상학의 방법론이었었고, 이러한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비춰보니까 비로소 드러나는 게 어떤 거더라? 인간의 실존이었다. 인간의 실존이었다는 거죠. 의미가 부여되기 전에 이미 지금 현재 여기에
내 던져진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현상학, 후설의 현상학이 되겠습니다.